실무 기하 강화 중간고사 대비 복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중간고사를 실시하는 게 나을 듯 해서 제가 공지를 그렇게 업로드 했고요. 공지를 보신 분들은 이 영상과 3교시 영상을 먼저 보고 시험에 응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또 좀 더 정리된 채로 시험을 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자, 제일 먼저 빛의 전파에서 우선 빛이라고 하는 녀석은 전자기파의 일부입니다. 전자기파의 일부에 속하고요. 자, 전자기파에는 적외선, 극초단파, 라디오, TV선, 그리고 자외선, 방사선 이런 애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애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말주노초 바람봉 이제 무지개 색깔처럼 색깔로 나타나게 되는 이 부분이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확하게는 눈에 있는 주체세포나 관체세포가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빛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보라색이 화장대가 가장 짧고 빨간색이 파장이 가장 길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가 적외선은 우리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 불빛. 우리가 치료나 마사지 같은 거 받을 때 빨간 불빛 나오는 거는 다 적외선 치료로 하는 거고, 자, 여기 자외선은 푸른빛입니다. 푸른빛. 우리가 열 소독기나 식기세척기 소독기 같은 거 경우 보면, 휴게소에 컵 살균 소독기 같은 거 보면 다 대부분 파란색 불빛이 나오죠. 이런 파란색 불빛은 다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당연히 파란색에 가까운 쪽이 짧은 파장, 자외선에 가까우니까, 그다음에 적외선 빨간색에 가까운 이 빨간색 파장이 긴 파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그러면 파장의 길이와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죠. 반비례 관계. 파장의 길이는 빨간색이 길지만 파동의 에너지는 보라색 쪽이 세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파장의 길이와 비례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속도 구하는 공식은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이 파장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정도의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빛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분산과 파장,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은 보라색 380부터 빨간색 780나노미터 정도의 범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외선은 38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이라고 하고, 물론 자외선은 A, B, C로 구분해서 또 나누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자외선이라고만 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외선은 780나노미터 이상. 그 또 자외선보다 짧은 애들, 적외선보다 긴 애들을 극초단파, 라디오파, TV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우리한테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수준만 알고 계시고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빛의 삼원색은 청색, 블루, 녹색, 적색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삼원색이란 거는 우리 눈에서 주체세포 우리가 원뿔이라고 배웠죠. 원뿔세포라고 하는 애가 인식할 수 있는 색 R, G, B를 구분할 수 있죠.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많은 무수한 색깔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 색깔이 RGB. 그리고 이 색상을 다 섞으면 이제 밝은 색깔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굴절률. 굴절이 되는 비율이란 뜻이죠. 굴절 앞에가 굴절이 되는 비율. 그래서 진공이 아닌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에 대해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나눠서 구하는 값입니다. 나눠서 구하는 값. 빛의 소요 시간의 변화를 거리로 나타낸 건데요. 굴절률이라는 것은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를 가지고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를 나눠주는데 얘를 기호로 쓰면 굴절률 N,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 V,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 광속도라고 해서 우리가 C라고 대문자 C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N은 V분의 C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C는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죠. C는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0m/초 1초에 3억 미터를 가는 정도가 되고요. 얘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초가 돼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애가 되죠. 얘는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인데 진공보다 빠르게 빛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공간에서는 매질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물리학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상황, 안경학과에서 배우는 수준에서는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C는 항상 V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밖에 없습니다. C는 항상 V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V랑 C가 같으려면 둘 다 진공이면 되죠. 진공이면 되니까 그 조건 빼면 다 C가 항상 크죠. 이렇게 된다면 뭐가 있냐면 N은 최소가 1이죠. 1이다. 그러니까 즉 N은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두 조건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훨씬 이득이 될 겁니다. 정리하는 것도 깔끔해질 거고 두 조건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매질에 따른 빛의 속도와 파장의 관계. 굴절률과 빛의 속도는 반비례하고요. 굴절률이 증가하면 빛의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N은 V분의 C였으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비례 관계하고 빛의 속도와 파장은 비례한다. 아까 제가 앞에 말했지만 이 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파장 곱하기 여기 F는 진동수. 자, 이렇게 했을 때 진동수는 동일 매질에서는 변할 수 있지만 매질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달라질 수 없다. 달라지지 않는 요인이니까 파장만 변화가 되는 요인. 그러면 결국 이 속도의 변화를 주는 거는 이 파장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두 개도 봐두시고. 자, 다음. 자, 절대 굴절률과 그다음에 상대 굴절률이 있는데, 절대 굴절률,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는 누군가. 그러면 우리가 굴절 속도나 굴절률을 측정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은 진공이죠. 그러니까 진공 상태와 진공이 아닌 거 비교한 앞에 봤던 V분의 C로 구하는 여기에서 N은 절대 굴절률이고요. 얘는 절대 굴절률 공식이 되고 자, 이런 게 아니고 상대 굴절률은 말 그대로 상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매질 말고 얘랑 비교할 누군가가 절대적인 매질은 하지만 얘랑 비교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진공이 아닌 두 개 매질 사이의 비율. 그래서 N1분의 N2 이렇게 구하죠. N1, 2는 1에 대한 2의 비율은 N1분의 N2로 나오는데 얘도 진공이 아니어야 되고 얘도 진공이 아니어야 됩니다. 둘 다 이렇게 될 때 구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얘가 물이고요. N2가 유리다. 그러면 물은 1.33, 유리는 1.5라고 나눴을 때 이렇게 구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N 물과 유리에 대한 상대 굴절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냥 N을 구하는 거는 진공 절대 매질과 임의의 하나의 매질의 차이값을 볼 수 있는 거. 차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학적 거리와 축소 거리. 이 문제도 제 중간고사 포함 국가고시 문제도 워낙 자주 나오니까. 자, 광학적 거리. 여기 광이라는 말은 빛이잖아요. 빛이 이동한 거리. 그리고 축소 거리는 말 그대로 줄어든 거리. 이 개념이죠. 동일 시간 동안 빛이 진공이 아닌 매질에서 진행한 거리에 대해서 진공 중에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이 빛이 진공 중에서 그 시간 동안 이동했으면 얼마나 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물속에서 모래사장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모래사장에서 100m 달리기를 해서 20초가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초 동안 진공 중에서 진공 또는 그냥 우리가 흔히 공기라고 말하는 공기 중에서 20초 동안 달리기를 하면 몇 미터 갈 수 있겠느냐, 이거 묻는 게 광학적 거리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저항이 작기 때문에 얘는 최소 100m보다는 항상 크게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광학적 거리는 언제나 크거나 같다. 뭐보다? 축소 거리보다. 자, 이 같을 수 있는 조건은 매질이 진공일 때로 같을 때, 이것 빼고는 없죠. 진공이면 축소 거리란 말을 fu지하고 그냥 광학적 거리라고 하면 되니까 굳이 저 과정도 필요 없겠네요. 그냥 무조건 크다. 축소 거리는 언제나 작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두 가지 공식도 기억해 놓으시면 변형이니까요. 기본 얘를 알고 있으면 변형만 하는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은 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버전스요. 버전스라는 말은 파면을 기준으로 한 광선 속, 우리가 이 빛의 모임을 광선 속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선의 형태로 모여 있는 것을 광선 속이라고 하는데, 광선의
발산, 퍼지는 정도, 수렴, 모이는 것. 이것들의 양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게 버전스 값입니다. 얘는 이만큼 퍼지게 하더라. 얘는 이만큼 모이게 하더라. 이거를 기준 정해놓은 게 버전스다. 그래서 발산되는 걸 우리가 마이너스 버전스라고 하고, 수렴되는 광선에 대해서는 플러스 버전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상태고요. 부호를 약속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디옵터, 버전스는 단위는 디옵터로 나타내고요. 버전스의 단위는 디옵터로 나타내고요. 디옵터로 나타내고, 얘는 거리분의 굴절률로 구할 수 있다. 거리분의 굴절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할 거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발산이고요. 마이너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오른쪽이 수렴, 모이는 거고요. 플러스 버전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발산은 파원에 이제 빛이 시작되는 파원, 여기서 오른쪽으로 빛이 퍼져 나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빛이 시작된 지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라서 이제 우리가 부정 마이너스라는 뜻을 쓰는 거고, 얘는 수렴하는 애는 빛이 이동하는 방향과 빛이 모이는 지점, 그러니까 모이는 지점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 같이 되잖아요. 모이면서. 그러니까 이동하는 방향과 모이는 지점이 같은 방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긍정 또는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을 보고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죠. 문제로는 한글에 맞춰진 문제로 줄 거니까, 그림이 아닌 한글로 줄 가능성이 크니까, 왼쪽에서 시작됐다, 또는 오른쪽으로 모인다, 이런 등등의 힌트를 문제에서 잘 찾아내셔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부호를 찾고, 그리고 거리랑 굴절률로 계산해서 몇 디옵터 정도의 버전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으면 시험 문제를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빛의 반사와 굴절. 우선 반사의 법칙, 그리고 하나 더 나오겠죠. 뒤에 굴절의 법칙,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둘 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첫 번째 법선, 입사광선, 반사광선은 동일한 평면, 즉 입사면 내에 있다. 자, 그리고 반사각의 크기는 입사각의 변화와 관계없이 언제나 입사각의 크기와 항상 같다. 자, 왜 같냐면 동일 매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 매질이니까 얘들은 달라질 이유가 없다. 단 부호는 반대일 수 있겠죠. 왜? 가운데 그림 보시면 가운데 법선을 기준으로 법선에서 입사광선까지 거리는 입사각, 법선에서 반사광선까지 거리는 반사광선이라고 하는데, 법선이 기준점이죠. 기준점에서 반시계, 그리고 기준점에서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우리가 배우는 타보각에서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방향각이라고 하니까 이 부호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I는 입사각이란 뜻이고, 입사각이랑 I 프라임은 이제 프라임이 붙으면 반사각 또는 굴절각인데, 자, 반사각이 같은데 단 뭐가 다르다? 부호가 하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호만 다르다. 각도의 양은 똑같다. 30도면 30도 똑같은데 입사각이 플러스 30도라면 반사각은 마이너스 30도. 부호만 다르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 거울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유형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얘는 평면 거울을 이동시키거나 회전시켰을 때 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즉, 거울의 이동이란 말은 물체를 비추는 거울을 이동시키거나 회전 각도를 틀었을 때, 회전시켰을 때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는 무조건 이동량 또는 회전량만큼, 여기 회전이어야 되겠네요. 회전량만큼 보다 2배만큼, 무조건 2배만큼 만큼 변한다라고 체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을 10cm 이동시키면 상은 얼마? 상은 20cm만큼 이동돼서 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물체가 거울을 비추는 거리가 10cm 변했으니까 그 10cm에다가 거울에서 상을 만들어주는 거리까지 10cm니까 총 실제로는 20cm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2배만큼 효과를 가지게 된다. 2배. 자, 그 다음에 두매 평면 거울의 꺾인 각과 상의 수. 자, 평면 거울이 하나만 나왔을 때는, 하나의 평면 거울이라고 했을 때는 좀 전에 이동량, 회전량에 따른 변화량을 우리가 주로 물어본다고 하면 평면 거울을 2매를 쓰게 되면, 2장을 쓰게 되면 이제 빛의 꺾인 각도는 그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의 개수 문제를 묻게 된다. 그러니까 평면 거울은 두 가지죠. 하나를 쓰느냐, 2개를 쓰느냐고, 2개를 쓴다고 할 때는 꺾인 각이냐, 상의 개수냐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오늘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꺾인 각이라고 하는 건, 자, 오른쪽 그림에서 M1이라는 거울과 M2라는 평면 거울을 2개를 여기 세타라는 사이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여기 P 지점에서 요 Q점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입사하는 이 광선이 거울면에서 M1이라는 거울면에서 반사가 돼서 나가겠죠. 반사돼서 나가면 오는 광선이 M2라는 거울에서 다시 반사돼서 튕겨져 나갈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광선이 전체가 이루는 각도가 얼마냐, 이 첫 번째 PQ로 이동한 광선과 그 다음에 N2에서 S로 이동한 광선이 이거 이루는 각도가 얼마냐, 꺾인 각이 얼마나 변했느냐 이건데, 얘는 이 꺾인 각 최종 거의 꺾인 각은 360도 빼기 2세타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세타는 사이각입니다. 이 거울이 이루고 있는 사이각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광선의 입사각은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중요해지려면 렌즈가 곡률이 만들어져 있으면 얘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평면 거울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자, 제일 면의 입사각의 변화에 따라서 출사각선의 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꺾인 각의 전체적인 크기는 바뀌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입사각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꺾인 각은 일면의 입사각과 관계없이 두매 거울이 이루는 각으로 이루어진다. 두매 거울을 이루는 각을 우리가 사이각이라고 하죠. 사이각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는 구할 때 360도 한 바퀴에서 빼기 2세타로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놓칠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에 또 다른 두매 평면 거울을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2가지 중에 마지막 거, 두매 평면 거울이 이루는 각, 즉 사이각이 따라서 사이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꺾인 각도 바뀌지만 꺾인 각도 틀어지지만 이 꺾인 각이 틀어지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의 개수도 변하게 된다. 즉, 이 사이각이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꺾인 각의 변화가 생겨서 결국 상의 개수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상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n 개수는 상의 개수는 세타 사이각분의 360을 나눠주시면 된다. 사이각분의 36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끝에 계산한 요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만약 여기서 짝수 홀수라는 말은 정수로 딱 떨어졌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n을 정수냐, 정수 플러스 소수로 되어 있느냐를 구분하고, 정수는 짝수냐 홀수냐를 구해서 얘는 n-1개, 얘는 n개, 얘는 정수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턴으로. 그래서 n이 정수일 때는 짝수는 n-1개, 홀수는 n개. 즉 이거 두 개는 다 홀수 만들기 하면 되고요. 정수일 때는 홀수 만들기 하면 되고, 정수랑 소수랑 섞여 있을 때는 정수 만들기, 정수계로 계산해버리면 된다. 반올림 하거나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나머지 소수점은 다 버리고 정수만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또 실수하는 건 이 정수를 다시 홀짝으로 나누는 이런 실수는 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미 없다. 이미 소수를 버렸기 때문에 얘들을 안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2교시에는 두매 평면 거울의 사이각에 따른 상의 객수와 꺾인 각 문제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서 그 다음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할게요.